해볼게요. 페이지 102쪽을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102쪽.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번 화학 시간에 고체에 대해서 다루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속 결정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네요. 기억나실까요? 금속 결정의 필터는 단순 입방이 있었습니다. 최신 입방이 있었고요. 책 없습니까? 네, 책을 오늘 못 봐서. 마지막으로 연신 입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거 지금 밖에 있잖아.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화학 원정도 수준에서는 이 금속 결합, 즉 이런 최신 입방이다. 이게 관심 있었어? 화학원에서는 관심 없었다 했죠. 근데 화학2에서는 꽤 관심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 입방의 형태를 보면 단위 셀에 원자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꼭점의 원자들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셀당 한 개의 원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꼭지점에 있는 놈은 원자 크기가 한 셀에 8분의 1씩 8분의 1 원자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반면 72방은요. 이런 단위 셀이 있었으면 꼭지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이거 몸 안에 하나 더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 셀 몇 개 있어? 2개의 원자가 있었죠. 반면 면심입방이라고 해주는 놈은요. 꼭지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면의 중심에 이렇게 있습니다. 면에 있는 놈은 그 셀당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죠. 물론 70에 있는 거에 온전히 한 개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고체 결정의 격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나중에 이온 결합의 격자를 또 이해될 수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실상 이 챕터 아마 5가 될 것 같은데 챕터 5입니까? 6입니까? 5요. 챕터 5에서 다루는 건 이온 결합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 맞춰서 다루고 있습니다. 금속 결합도 같이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는 셀당 4원자가 있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위수라는 놈이 있어요.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그 원자에 가장 가까운 원자의 개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는 놈이었어요. 우리가 이 놈의 원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놈은 여기 있는 이쪽에 위 아래까지 해서 그래서 6개의 대위수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면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은 이 꼭지점에 있는 놈들이죠. 그래서 8배위수를 볼 수가 있었다 했습니다. 요 놈의 가장 가까운 놈은 누구였습니까? 하면 이쪽 평면에 4개가 있는데요. XY 평면에 4개가 있는데요. 그럼 YZ하고 ZX까지 해서 12개의 대위수를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요 단위 셀의 길이를 A cm로 놓을게요. 원자의 크기를 왜 센티미터 단위로 하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밀도라는 의미를 볼 때 부비분의 질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밀도 D를 보면 A 3승의 세제곱 센티미터에 원자가 1원자 있습니다. 금속 원자량을 아부가 숫자로 나누면 그만큼의 질량이 g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밀도 D를 보면 역시 A 3승이죠. 2원자니까 2개의 원자량에다가
R하고 숫자로 나누면 이게 역시 그램/. 세제곱센티미터 나올 것이라고요. 얘는 밀도 D를 보면 A 3승에 4개의 원자가 들어있으니까 역시 R하고 숫자로 나누면 그램/. 세제곱센티미터로 밀도를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요 A하고 원자 반지름 관계는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실상 원자하고 원자가 접하고 그 원자 핵간거리 절반이 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했습니다. R 원자 반지름은 했네요. 원자 반지름은 A의 절반이죠. 이걸 나중에 집어넣으면 원자 반지름 R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꺼봤을 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꺼보면 이 길이가 A cm라고 해봤을 때 여기는 루트 3A cm에 해당합니다. 원자 반지를 보면 꼭점에 있는 놈이 4분의 꼭점에 있는 놈이 그리고 채심에 있는 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이 꼭점에 있는 놈이 이렇게 차지되고 있죠. 이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루트 3A는 4R에 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루트 3A는 원자 반지름이 4번을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엔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자 반지름 R을 넣겠다는 것은 루트 3A의 4분의 1가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의 길이가 나온다면 루트 3A의 4분의 1가 원자 반지름 되겠다고요. 뭐 반대로 말한다면 A 넣고 나머지 다 딱 하나 넣어도 상관없겠죠. 4R에 대해서 루트 3분의 1 하면 요 격자 단위셀의 한변 길이 A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A를 딱 넣으면 원자 반지름과 밀도 그리고 원자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꺼봤을 때 하는 거죠. 이거나요? 역시 이 경우는 4R에 해당하는 것이 루트 2A에 해당할 수가 있었겠네요. 이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A cm로 놓고 있었습니다. 이 루트 2A cm에 원자 반지름이 4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R을 넣겠다는 것은 4분의 루트 2A가 되겠고 뭐 반대로 A를 넣겠다는 것은 루트 2분의 4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행동 패턴으로 내가 적은 거 있지? 시력 파트 30번 한번 볼래요? 30번이야, 31번이야? 어느 번? 31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리 좋습니다. 자, CU 구리가 되어 있어요. 구리는 어떤 타입이라고? 면시밀빵 타입이에요. 철시밀빵 타입의 대표적인 놈이 뭐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일족 알칼리 금속이고요. 단수밀빵은 뭐 폴로늄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놈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가 면시밀빵이라고 구리의 면시밀빵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주고 있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9죠. 페이지 119쪽 30문제 31번입니다. 구리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구리 원자 반지름인가요? 네. 예, 구리 원자 반지름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시작. 네, 이 친구 책에 없는데. 어떤 뭐냐? 저 공지를 잘못 받았어요. 같은 수지다. 같이 봐. 빨리 해보세요. 항상 하면 내가 답을 알고 있는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산을 해보셔야 해요. 어떤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식을 쓰는 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뭐 숫자를 직접 닦아 넣는 형식의 질문인데요.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숫자 닦아 넣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원자량이라든지 뭐 단셀의 길이라든지 또는 원자 반지름이라든지 밀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화요일날 화학한 뒤에 복습 안 했죠? 사람들이. 이거 복습하신 분? 진짜. 잘 맞춰졌어요? 간단하죠? 생각해보면. 안 그래요? 네? 저도 맞췄어요. 아직도 하는 중입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리가 면심입방이겠습니다. 그지? 밀도 D는 어떻게 쓴다고요? 단위 셀의 길이가 A의 3승 세제곱 센티미터 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4개의 원자가 들어있는데요. 그렇다고 원자량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아홉 숫자로 나눈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도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도 단위로 보셨습니다. 단위셀 한 변의 길이가 A 센티미터일 때 대각선, 이 대각선은 루트 2a에 해당하고 이것은 원자 반점이 4번 들어오게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꼭점 있는 게 4분의 1, 꼭점 있는 게 원자 반점 1번, 면심에 있는 게 원자 반점이 2번, 그리고 이 꼭점에 역시 마찬가지 1번. 그래서 4r이 루트 2a에 해당한다 되겠다고요. 즉 a에 대해서 쓰겠다면 루트 2분의 4r이라고 a는 루트 2분의 4r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쁘게 2루트 2r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 대신에 뭘 쓰라고? 2루트 2r 써서 3승 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마 이 반지름 r을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구리의 원자량 64를 닦아놓으면 되겠고 혹시 63점으로 줬습니까? 64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구리 원자량 64가 되겠습니다. 구리 밀도 8.9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창의력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창의력 파트 그 적은 거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오케이 그겁니다. 112쪽이 되겠네요. 창의력 페이지 112쪽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되나요? 우리가 단순 입방에 대한 놈이 나오면서 이 단순 입방, 이 단위 셀에 대해서 원자가 얼마의 부피, 원자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의 비율입니까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페이지 112쪽이요. 이쪽 아니야? 단순입방 전체 부피 전체 부피는 당연히 A에 3승이라는 부피를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원자만의 부피 원자만의 부피는 1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자가 한 개 들어 있습니다.
원자의 부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형으로 생각할 때 3분의 4 파이 r의 3승을 쓸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3분의 4 파이 r의 3승을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r은 2분의 a예요. r 대신 뭘 넣으라고? 2분의 a를 넣어서 3승을 때리면 얼마의 부피의 비율을 차지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주어졌을 때 한 50% 조금 더 됩니다. 52%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공간 단위가 심하다는 거죠. 원자의 패킹이 좀 줄어드니까요. 알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뭐야? 채심으로 하면 얼마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면심을 한다면 또 얼마 정도의 차지하는 비율이 되는지 이해됐습니까? 입자의 점유 비율은 단순입방보단 채심입방보단 면심입방이 조금씩 더 큽니다. 답해 주십시오. 지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차지하는 점유 비율 이것들은 하이탑 쪽에 보면 또 역시 소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투 하이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요, 당신 이제 뭐 풀고 있는 게야? 112쪽 풀어라니까. 계산기 써야 될 거 있으면 계산기 쓰세요. 난 여러분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산수 계산 누가 뭐 했냐 못했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최종률 104% 나온다고요? 그게 안 되죠. 104%면 아마 그 반절에야 2분의 52%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식 쓰고 뭐 파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계산기 뜯으세요. 공학용 계산기 모드 하면 다 나오잖아요. 뭐예요?
뭐 비슷하게 답이 나온 것 같네요. 대략 면식 일방하면 74% 언제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직 어렵다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액체 이후에 고체를 한 번 더 다룰 일이 있는데요. 그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시겠고요. 다시 챕터 2 기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업을 통해서 기체 법칙에 대한 큰 아웃라인을 잡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도 좀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하면 보일 법칙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인데요. 온도가 일정하다. 이때 기체 분자 운동로에서 기체 분자 운동의 시간, 한 분자 운동의 시간 뭐하다? 일정하다 되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내부의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소개되겠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를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들잖아.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해라고 하는 게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X축 압력축과 Y축 부피축을 줄 때 이런 관계식을 넣을 수 있겠고요. 이때 P1과 V1, P2와 V2의 관계가 서로 면적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보일 법칙, 뭐 압력 부피 곱이 일정해 P1 V1 equal P2 V2 이런 식으로 소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압력에 대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을 보는데요. 압력과 부피 곱은 이런 관계, 일정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A 기체고요. 이게 B 기체여 하겠습니다. 몰수는 1몰씩 똑같이 준비해봤습니다. 똑같이 1몰씩 준비했는데 압력 부피의 곱이 A하고 B가 다르게 나왔어요. N은 동일하게 줬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 이유일까요? 예, 뭘 쓰면 뭐부터 쓰고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일 법칙 및 샤를 법칙 그리고 보일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다섯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소개되고 있습니다. PV 이꼴 NRT를 소개받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모르겠으면 PV 이꼴 NRT부터 항상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분자의 개수, 일정량의 분자의 개수와 똑같다 했고요. 기체 상수와 달라질 건 아니라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압력 부피 곱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면 온도에 관심이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A가 고온이고요. B가 상대적으로 저온이다. 뭐 T1, T2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을 주었다면 압력 부피 곱은 분자의 개수에 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실상 압력 부피 곱이 온도에 관심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물리 쪽이고요. 압력 부피 곱이 분자의 개수에 관심 있다 하면 화학 쪽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2번 다시 보겠습니다. 샤를 법칙이네요.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뭐 등압 팽창 또는 등압 수축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절대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뭐해? 비례해라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일샤르 법칙 이럴 때는 뭐 T분의 PV 값이 일정해를 쓸 수가 있겠고요.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 반응 법칙 누가 발표했습니까? 게일리상이 발표했네요. 게일리상이 발표했던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 기체 반응하는 기체들 간에 특정한 부피비가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피하고 분자의 개수가 비례하잖아. 물론 온도 압력이 같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그래서 나온 것이 PV 이꼴 NRT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T1 라인을 적었네요. 이렇게 쓰면서 T2 라인 적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에서 B로 움직였어. 무슨 뜻이야?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들잖아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법칙 따라 움직인 겁니까? 그렇지. 보일 법칙 따라 움직였고 등온 압력이 늘어나면서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등온 수축
등문 압축 이렇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B에서 C로 갈게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온도가 높은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높였더니 부피가 증가했잖아 했습니다. 무슨 법칙 따라 움직인 겁니까? 이게 사배 법칙 따라 움직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거 아니면 뭘까요? A에서 C로 가는 거죠. 그 등조 그렇죠. 부피가 일정하네요. 강철, 화학에서 보통 뭐 강철 용기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부피가 일정한 부피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물론 T2가 온도가 안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역시 샤로 법칙에 의해서 T 절대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네요. 요거 P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P2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에서 B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온도를 올렸더니 부피가 증가됐잖아. 무슨 얘기야? 무슨 법칙 따라 움직였지? A에서 B로 오는 건? 샤로 법칙이죠. 압력은 P1에서 변함이 없었는데 부피가 증가됐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서요 라고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B에서 C로 갔답니다.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얘는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온도가 일정한 상태인데 부피가 줄어들었네요. P1 상대적으로 저압에서 P2 고압으로 바뀌면서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들었잖아. 이렇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라인 하나 그려놓고 하나만 그리면 안 되죠. 두 개 그려놓고 꼭 이런 곡선 따라서 볼 때 무조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무엇이 일정한지, 무엇을 변화시켰는지, 무엇이 그래서 변화되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파생했던 공식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기체의 밀도 D, density D는 하겠습니다. 어떤 공식이 나왔습니까? 1번의 MR 기체 밀도 D는 RT분의 PM을 써드렸습니다. 우리가 화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될 공식이 분자의 개수 N은 했습니다. 뭘 쓴다고요? 질량을 분자로 나눠주세요라고 했던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PV 이꼴 분자량분의 WRT 이렇게 썼죠? 그래서 분자량은 이라고 했을 때 PV분의 WRT를 썼고 이게 뭐야?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밀도 빼고 나머지를 다 옮기면 밀도 D는 RT분의 PM이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PV 이꼴 LRT라는 공식과 다르지 않은 공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줄어들 테니까 밀도가 커지겠지. 온도를 올리면 부피가 증가될 테니까 밀도가 감소하겠지.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분수에 같은 개의 분자들인데 분자 자체가 무거우면 다시 말하면 분자가 크면 밀도가 크잖아.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다고요. 여섯 번째,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한 분자의 평균 운동이지. 이거 어떻게 쓰더라? 이거 3K T. 물론 단원자 분자는 전제 조건 쓰는데요. 뭐 2원자, 3원자 그런 건 일단 여러분한테 신경 끄십시오.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온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절대 온도로 2배 올라가요. 분자 운동 에너지가 2배 올라가요. 속력은요? 라고 했자면 어차피 전통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을 쓸 수 있겠고 평균 속력이라고 했다면 속력의 제곱이 2배 올라갔으니까 속력은 루트 2배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에서 파생된 공식입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그 분자량, 기체 분자량을 루트에는 반비례하겠고 절대 온도는 루트에는 비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분자량과 그리고 저 밀도가 비례한다는 식에서 밀도 D와 그리고 온도는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네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그램의 확산 법칙이라 해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체 분자 운동론과 이상기체 상태 방식 요것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기체의 변화가 주었다면 이 두 가지 공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태적인 얘기들, 뭐 압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속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닦아내야 된다 했었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나요? 압력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체가 압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체가 압력을 나타내는 이유. 여기 기체가 있었잖아요. 여기 일기압이에요. 이 일기압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으로 편. 우리가 어떤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에 눌러주는 힘이잖아요. 기체 분자가 용기벽에 부딪히는 일련의 과정에서 용기에 힘을 주는 거죠. 그릇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압력이에요. 기압이에요. 이해했어? 그렇다면 보일 법칙에서 압력을 높였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하는데 그죠? 그러면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이때 뭐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게 압력이 높아졌잖아. 이렇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요. 샤르 법칙이었네요. 샤르 법칙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온도를 올렸더니 부피가 증가했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온도를 올렸더니 A에서 B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압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압력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A 대비 B는 운동의 제가 어떻게 됐어? 커졌죠? 속력은 어떻게 됐어? 빨라지겠죠? 그러면 한 번 칠 때 충돌의 힘, 다시 말하면 충격력이라 할게요. 충격력은 커지게 됩니다. 뭐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분자가 완탄 충돌, 완전 탄성 충돌하면서 운동량을 변화하는 걸 통해서 충격량을 구하고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그 확률도 올라가서 할 내용인데요. 어쨌든 충돌의 한 번, 기체 분자 한 번의 충돌의 속력이 빠릅니다. 한 번 충돌할 때 더 큰 힘을 냅니다. 그렇다면 샤르에서 A하고 B,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한 번 충돌할 때 세게 때리니까 똑같은 압력을 내리면 적게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 저번 날에 여러 가지 기체 법칙들에 대해서 보일 법칙, 샤르 법칙,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식,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론을 소개했는데요. 이름이 이상기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상기체. 아이디어기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겠네요. 그렇다면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네, 페이지 41쪽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 기체의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분자 간의 인력 및 반발력은 없대요. 다시 말하면 분자 간 상호작용은 없대요. 근데 실제 지금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습니까? 하다못해 분자 간에 어떤 최소한의 힘은 있습니까? 하다못해. 하다못해. 분자 간 상호작용 세 가지 가르쳤잖아. 몰라? 다 까먹었어요? 챕터 1 펴요. 분자 간 상호작용 뭐 가르쳤어요? 분산력 있을 거예요. 쌍수 사이에 있을 거예요. 수소결합이 있었잖아요. 최소한 어떤 힘은 있어? 실제 기체는 최소한 뭐는 있어? 분자 간 상호작용 세 가지를 가르쳤잖아요. 뭐 있었어요? 분산력이 있었고요. 쌍자 사이에 있었고요. 수소결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든 분자에 모든 기체가 꼭 기체가 아니라 상관없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힘은 뭐였습니까? 무조건 다 가지고 있는 힘은 누구였습니까? 분산력이잖아요.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서 반데르발스 파워라는 힘을 쓰기도 하고 런던포스라는 힘을 쓰기도 했다 했습니다. 분산력이에요. 무각성 분자들은 분산력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실제 기체는 최소한 뭐는 있다? 분산력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보단 극성 분자가 분산력 플러스 알파 뭐도 있다고?
쌍자사 이동이 있어서 좀 더 끓는 점이 높았다 했잖아요. 물론 무에서 문자 사이에서도 분산력의 차이는 주로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고 분자량이 비슷 또는 같다면은 분자의 길이가 또는 분자의 표면적이 클수록 크다 했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네. 당신들 앞에서 배웠던 거 다 까먹고 그러면 진도 나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생명이나 지구과학처럼 짠데 외우세요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공식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개념 갖고 치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습 안 해놓으시면 그 복습은 다 반드시 뭘로 됩니까?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끝납니까? 35페이지 해봐. 어쭈 다들 깨끗하다. 프린트를 그 프린트볼 그럼 책에다 꽂아놨어요? 스태프로 찍어놨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 내에 실력 파트 맨 끝까지 다 풀만한 시간이 안 돼요. 꼴랑 100분밖에 수업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내가 뭐라 했는데 나머지 문제 풀어놔 그랬잖아. 그냥 이 100분 앉아있다가 나간다 해서 내 지식이 여러분한테 넘어갑니까? 이게 뭐 USB 충전한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 풀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책을 꺼내. 이거 여러분들이 하자에서 했던 수업이야. 하여튼 여러분이 하자 했잖아. 학원 방침은 하트를 때리는 게 학원 방침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만 과거 1학년 합격하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뭐야?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해요.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이런 것한테 지금 뭐 새로운 학생들은 못 받았겠지만 예전에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1이라고 했는데 화2를 공부를 해나오면은 좀 더 시험이 유리한 그런 문제를 던져놔요. 물론 내가 뭐 상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화원도 안 해놓은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 발맞춰서 화원만 계속 주구장창 했다가는 최상위권에 못 들어. 무슨 말이죠? 8점짜리와 86점이 공존하는 점수대예요. 똑같이 과거 같지만 1등급과 9등급 나와요. 여유 부리고 있어요. 공부란 게 누가 시켜서 한다고 옆에서 책찍기 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됩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야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건 부가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백날치날 개념해봐야 이건 별로 의미 없어. 문제 풀을 통해서 개념 완성된다니까. 미처 말하죠. 나는 이런 문제 안 풀고도 개념 정리가 다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실패본 놈이 1년에 몇만 명이 나오는데요.
다들 중학교 입학할 때는 못해도 스카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일반기 고등학교예요. 일반기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중에 서상 중경 외시 그 아래쪽의 대학을 바라보는 애들은 없어요. 6등급 7등급 받는 애들도 중경 외시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요. 특히 경희대가 만만한가 봐요. 주변에 경희대 태권도장 많거든요. 그러다가 인서울, 그러다가 직업구. 이유는 간단해요. 주어진 시간 동안 자기한테 해야 될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용 정리된 한번 해봤으니까 문제 풀라고 던져줘요. 선생님 문제 집에서 풀겠습니다. 또 지도 좀 더 나가주십시오. 그래요. 그 몇 번 해봤어요. 그럼 문제 풀어놨냐고 안 풀더라고요. 여기 선배도 그랬어요. 미치겠네요. 그리고 그 점수 깨져놓고는 자기 탓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차피 진원 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이상기체 페이지 몇 페이지야? 41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기체 법칙에 대한 얘기들은 짠뜩 다 소개했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까지.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상기체라는 게 볼 법칙 및 샤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기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인력 반발이 그 단계 하나도 없대요. 실제 기체는 그래요? 그렇지 않죠? 인력 및 반발력이 존재한다고요. 실제 기체는 다시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대요. 말이 돼? 말이 돼? 근데 실제 기체는 당연히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보가드 법칙 성립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온도함이 같으면 같은 부수에 같은 게 분자가 들어있어요 라고 했어요. 아니 분자의 크기는 분명히 사이즈가 다를 거잖아요. 수소와 헬륨처럼 굉장히 작은 크기의 분자도 있을 반면 뭐 뷰테인처럼 사이즈가 큰 분자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온도함이 같으면 즉 0도씨 1기압에 22.4리터라는 공간 부피에 기체 일몰이 들어있는 거 모든 기체에 다 통용돼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거 중3 내신 과제는 어떤 거야? 이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기억 안 나요? 나는 그 예를 들 때 코끼리하고 쥐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봐야 우리 4월달에 했던 거잖아. 몇 달밖에 안 지났어. 석 달 지났나? 얘기해 주십시오. 뭐? 그 기체 게임이요? 예, 코끼리하고 쥐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체 분자의 크기도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부피에 비해선 그 기체의 자체의 부피라는 건 무시할 만하다. 가로 100, 세로 100km의 공간에다가 뭐 그건 2차원이겠지만 어쨌든 가로 100, 세로 100km에다가 코끼리 2마리 풀어놓고 쥐 2마리 풀어놨어요. 그때 코끼리 2마리의 분자 간의 평균거리와 쥐 2마리 분자의 평균거리가 같죠. 코끼리가 아무리 몸집이 큰다 한들 가로 100, 세로 100km의 그 공간에 비하면 코끼리 자체의 크기도 무시할 만하다는 거죠. 쥐 하나의 크기나. 아보가드 법칙이 성립했던 이유는 전체 공간 부피에 대한 분자 자체의 크기는 정말 무시할 만했기 때문에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공간 부피를 큐링했다고요. 분자 자체의 크기가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져서 분자 사이 평균거리가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가로 10m, 세로 10m에 코끼리 2마리가 하고 쥐 2마리 풀었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때는 그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서로 달라지겠습니다. 또한 가로 10m, 세로 10m 코끼리 2마리가 어떻게 할까요? 반갑다 친구야 할까요? 비좁아서 서로 밀어낼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n 이퀄 1몰에 대해서 n 이퀄 1몰에 대해서 RT분의 PV 값을 물어봤습니다. 압력에 대해서요. 이상기체는 아이디얼 게스 이상기체는 압력이 높아진다는데 RT분의 PV 값은 1로 만족되고 있습니다.